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홍입니다. 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2016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61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요, 2015년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거의 전 국민의 1.5%가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숫자 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우울증을 하나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왜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얼마 전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실제로 생활 속 많은 압박들에 입버릇처럼 스트레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우울한 기분이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울한 기분의 어떤 지속 기간이라고 좀 볼 수 있어가지고, 가볍게 우울한 기분이 있다가 자연스럽게 그 우울한 기분이 좋아지거나 혹은 기분 전환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우울한 기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아서 대체적으로는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지속될 때를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감정이 나와 주변 그리고 미래를 보는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돼 마치 터널 속에 있는 듯 어둡게만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지속적으로 빠져든다면 이는 반드시 정상적인 우울감과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우울증이라 부른다.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무의욕감, 불면증, 식욕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업 생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이거는 이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거든요.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우울한 기분 때문에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 그리고 상담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고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듯 암에 걸리듯 우울증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하나의 뇌질환. 그렇다면 우울증은 왜 어떤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일까?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송만규 과장과 함께 마음의 감기, 우울증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사실 이제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또 행복한 일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고민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우울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우울감 느끼는 거 굉장히 당연하지만 이게 이제 증세가 심해지다 보면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질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우울증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네. 이렇게 쉽게 바꾸는 어떤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치료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정신건강의학과 송만규 과장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우울증 환자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내가 우울증이어서 우울증을 치료하러 가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이 우울증 환자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예, 우울증은 매우 흔한 병으로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우울증을 이렇게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평생 유병률이 한 5% 정도이고
작년에 한 64만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해마다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좀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64만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유병률이 뭐 5% 정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병률이 좀 낮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우울증이 걸리는 확률이 낮은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어떤 부정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낮아서 이렇게 유병률이 낮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앓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울해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평소에 뭐 정말 유쾌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때로 이게 우울한 기분을 그럼요. 많이 느끼게 되죠. 네, 맞아요. 마음이 항상 즐겁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어떤 스트레스 요인, 그러니까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거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어떤 우울증이라는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어떤 일시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우울한 기분과 병적인 우울증을 이렇게 구분하는 몇 가지 차이점이 도표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네. 우울한 기분의 경우에는 이제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아서 즐거운 활동을 하거나 기분 전환을 하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뭐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기능 장애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병적인 우울증의 경우에는 보통의 우울한 기분보다는 더 지속적으로 우울감이 계속되고요. 스스로의 극복이 어렵고 우울감 외에 이제 전반적인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뭐 불면증이라든지 식욕 저하, 뭐 운동 장애, 신체 증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어떤 심각한 기능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네. 어떤 사망이나 상실, 실패, 좌절 같은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기분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 우울한 기분인 병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우울증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그 이후에 어떤 기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훨씬 심하게 훨씬 오래 지속되는 거는 그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분이 이제 계속 만약에 우울한 감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우울증이라는 걸 이제 좀 상담도 하고 또 치료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 중에 이제 병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편이라면서요. 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들 중에 4명 중에 1명만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더 적은 수에서 치료를 받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작년에 이렇게 발표된 정신질환 역학조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9.6%만이 어떤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뭐 40% 이상의 어떤 수치보다는 대단히 적은 어떤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 어떤 성인의 경우에도 네. 한 20%만이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어떤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10명 중에 1명, 한 10% 정도만이 어떤 적절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군요. 네. 한 10명에 9명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론 환자분 본인이나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이야 당연히 뭐 힘들겠죠. 네. 근데 사회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이제 10대 질환을 발표를 했는데 네. 2004년도에 우울증이 3위로 보고되었고 2030년이 되면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실제로 우울증은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는 수개월 혹은 수년씩 지속되면서 뭐 여러 가지 학업과 직업 생활의 어려움, 가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신체 질환의 악화, 알코올 문제 등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들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폐질환이라든지 협심증, 뭐 관절염 이런 질환들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사회적 수행 능력의 저하의 그런 정도가 더 심한 것을 우리가 더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신체 질환이나 어떤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네.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도 어떤 정상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우울증 환자들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연간 사망률도 정상인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뭐 수치 외에도 어떤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우울증으로 인해서 더 증가할 수가 있는데 네. 2007년도에는 한 7조 정도로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비용이 소진됐다면 네. 2011년도에는 10조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좀 소진이 되어서 5년 새에 40% 이상이 증가했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뭐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뇌졸중처럼 이런 뭐 죽음과 관련 있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죠. 근데 이제 우울증이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울증과 이제 자살의 연관성이 그런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우울증 환자들은 어떤 삶에 대한 무가치감이라든지 뭐 허무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실제로 15%에서는 자살을 이렇게 실행해서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네.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은 우리나라에서 악성 신생물 그리고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에 이은 5번째의 어떤 중요한 사망 원인이고 네. 다음 표를 보시면은 특히 여기 빨간 부분을 보시면 네. 10대, 20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의 어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자살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최근까지 줄곧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2015년 한 해만 13,513명으로 하루에 44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OECD 평균이 한 12명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보다 2배가 더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자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더 많아져서 최근에는 조금씩 그 자살률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울증 환자의 한 15% 정도가 자살 사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확률이면 상당히 중증 질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울증은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어떤 주변 환경,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최근에 우울증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빠른 사회 경제적 어떤 발달과 발전의 이면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발전과 동시에 어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어떤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소인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우울증을
많이 나타나게 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어떤 경제적 성장,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어떤 산업화, 도시화, 어떤 핵가족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개인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인간관계의 폭도 줄어들어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우울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좋아지면 네.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헛헛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뇌에 어떤 실질적인 뇌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우울증이 유전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뇌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도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어떤 스트레스 요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뇌의 질환, 생물학적인 요인도 우울증의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 뇌에는 이제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불균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울증 환자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런 뇌 질환으로서의 우울증으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유전적인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면 뭐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었을 때는 자녀들이 항상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 있다고 자녀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네. 어떤 혈연 관계,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척, 뭐 형제 자매들이 우울증이 있을 때는 가족력 이 있을 경우 우울증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왜 가끔 학창 시절에 뭔가 좀 작은 것에도 좀 상처를 받고 삐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소심하냐고 이렇게 놀릴 때가 막 있었는데, 혹시 뭐 이런 뭐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소심한 이런 성격도 우울증과 좀 관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성격에서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성격에서는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관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든지, 뭐 걱정이 많다든지, 혹은 자존감이 낮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의 경우에도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강도가 더 높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뭐 어떤 이런 강박적이고 완벽한 성격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높은 목표, 기대 수준이 있고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그럼요.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저는 심장 질환자들을 많이 진료를 하는데, 네. 그런 만성적인 심장 질환자들도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랫동안 이런 그 만성 질환을 앓다 보면은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20%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네. 뭐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신체적 질환이 우울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뭐 빈혈, 갑상선 기능, 뭐 이런 내분비계 질환부터 뭐 암, 대상성 질환 같은 아주 다양한 질환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울증 질환 자체가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질환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있는 그런 약물들도 역시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지 피임약, 뭐 식욕 감퇴제, 심혈관계 약물, 항생제, 항암제, 진정제, 그리고 뭐 진통제 등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도 이제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신체 질환에 의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어떤 신체 질환의,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신체 질환을 치료할 경우 우울증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 이게 우울증일까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분명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너무 이제 극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제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이 구분이 되겠지만 그러기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왜 가끔 무기력하거나 좀 이렇게 뭐 입맛 떨어질 때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우울한 기분과 병적인 네. 우울증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어떤 그런 우울한 기분의 지속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2주 이상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신기능의 저하가 따르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속적인 우울감, 이제 하루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네.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그리고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거나 네. 수면 관련 불편감이 생기거나 초조감 및 행동이나 생각이 느려지는 증상이 생기거나 그리고 피로 또는 에너지가 상실되거나 비관적 사고를 하게 되거나 네. 뭐 사고 능력이나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함이 생기거나 뭐 자살에 대한 어떤 이러한 생각들 이 소개시켜드린 9가지 증상 중에 네. 5가지 이상이 2주일 이상 지속될 때 이런 경우를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주요 우울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꼭 5가지의 어떤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우울증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있어요. 같습니다. 2주 정도 더 지속이 돼야 돼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증상들 중에 뭐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 뭐 불면증이라든지 네. 식욕 저하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우울증이 없어도 한 번쯤 다 이게 찾아오는 증상인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증상들 외에 우울증 환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특징적인 사고 방식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지속되게 되면은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방식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울증의 인지 왜곡이라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3가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네. 나는 정말 못났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2번째로는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나는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앞으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인지 왜곡 에 더해서 어떤 우울증 환자들이 특징적으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을 크게 뭐 이분법적으로 뭐 흑백 논리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데요. 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승리자거나 패배자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 혹은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그 중간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을 인생의 어떤 패배자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은 지나친 일반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은 이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몇 번의 실패를 하고 난 후에 항상 본인은 이제 실패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네. 좋아하는 이성에게 뭐 2-3번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거부를 당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 2-3번의 경우에 어떤 예를 통해서 나는 역시 모든 사람한테 다 거부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적 추상화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일부적인 요소들만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뭐 발표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했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에 네. 대체적으로 잘한 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라면 그렇죠. 이런 환자분들은 목소리가 떨렸어 이런 거에 에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주된 내용은 무시하고 일부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좌절을 하게 되거나 이런 어떤 인지적 오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부수적인 거에 집중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번 뭐 거절 당한 뒤에 이렇게 절망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거 더 찍어야 되는군요. 10번까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도전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상황들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한테 부정적인 일이 아닌데 맞아요.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이게 참 본인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이 언제 찾아왔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어릴 때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찾아오는지에 따라서도 좀 증상이 다를 수 있다면서요. 예, 우울증은 어떤 모든 연령대에서 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특징적인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짜증을 내거나 반항을 하거나 하는 등의 이제 행동 문제를 좀 보일 수 있고 네. 학업적으로 뭐 학교에 가는 거를 거부한다든지 성적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 특히 뭐 두통이라든지 복통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뭐 나이에 맞지 않게 부모님한테 지나치게 뭐 집착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년기에는 이제 다른 나이에 비해서 어떤 절망감이나 공허감, 허탈감, 상실감 등을 이렇게 강하게 느끼고 네. 뭐 건강 염려증이라든지 어떤 우울증이 건망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 있어서는 어떤 우울증 환자들이 보통 보이는 어떤 슬픔이나 우울 외에도 불안, 초조를 많이 동반하게 되고 뭐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등의 어떤 모호한 신체 증상을 많이 호소하곤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어떤 기억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행동이나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어떤 인지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앞에서 우울증이 40대, 50대 이제 중년 나이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서 우울증 발생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 50대가 되면은 어떤 사회 심리적 영향과 더불어서 어떤 호르몬의 변화로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네. 이제 심리적으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중년 이후에 이제 자식들이 출가하고 난 뒤에 느끼는 이제 허탈감이나 상실감 등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애착이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자녀와의 어떤 심리적 독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어떤 떨어짐,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네. 또 50대 전후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제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온몸의 열감이라든지 뭐 얼굴에 이렇게 붉어진다든지 밤에 땀이 많이 나고 잠을 잘 못 잔다든지 하는 이런 신체 증상과 더불어서 건망증, 뭐 우울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어떤 산후우울증을 겪었다든지 이혼 사별을 겪었다든지 다른 신체 질환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중년 남성분들도 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뭐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중년 남성분들도 좀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은퇴나 실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서 좌절감, 어떤 사회적 압박감을 느껴서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뭐 여성과 비슷하게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피로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욕 저하, 즐거움 저하 등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게 되고 중년 남성분들은 대개는 어떤 신체 증상보다는 어떤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우울감을 더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 자존심 때문에 병원에 잘 찾지 않거나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더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뭐 본인이 어떤 우울감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시기에 있어서 좀 더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어떤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중년 남성분들이 있다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네. 치료를 좀 권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아주 뭐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을 하나의 이제 사회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인데요. 네.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정도는 이렇게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노년기에는 이제 여러 신체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신체적인 질환과 더불어서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의 영향도 있고요. 어떤 은퇴나 어떤 배우자, 주변 친한 어떤 사람들의 죽음, 이런 상실의 경험도 더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해서 독거노인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들을 이렇게 좀 도움을 줄 만한 사회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울증의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2015년도에 발표된 세계 노인 복지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90여 개 나라 중에서 그런 복지 지표가 60등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고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OECD 평균 10만 명당 뭐 20명 정도라면 네. 4배 정도 높은 8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인지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또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더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감별해서 맞게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울증을 조기에 잘 진단해서 잘 치료하면 초기 완출이 한 70-80% 정도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제 자가로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일단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네. 지난 2주간 우울하거나 혹은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2주간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낀 적이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라도 예라고 한다면 일단 우울증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어떤 우울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보고 척도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백우울 척도라고 해서 BDI라는 척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CSD 뭐 여러 가지 이제 척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척도는 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고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뭐 예, 아니요, 혹은 뭐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이제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울증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병원으로 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어떤 계획된 어떤 검사여서 여기서 우울증의 정도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항상 우울증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또 다른 필요한 검사들은 없나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어떤 우울증 자체보다도 어떤 신체적 질환에 의해서 우울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뭐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혹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라든지 뇌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심리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심리검사는 어떤 환자의 현재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의 어떤 내적인 재반적인 능력
뭐 예를 들자면은 인지 기능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 수준 같은 거를 좀 평가해서 나중에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재발이 되는 거를 낮추기 위해서 환자의 상태나 환자의 어떤 이런 모습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단 과정을 직접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울한 감정이 있어도 몇 번을 망설이다 오랫동안 고민 끝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우울증 환자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전문가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온전히 내려놓는 자세다. 우라통이 터지거나 이제 분노감이 있었어요라고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마냥 와서 우시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시다 보면은 그거에서 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긴 있어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임상심리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울증은 환자 개인이 가진 심리적 특징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심리 검사로 개인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지능과 성격 등을 측정해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심리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아니면은 분노감이 많다, 아니면 반사회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되면 이제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제 진단서나 심리검사 결과지를 가져가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심리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드립니다. 우울증 치료의 기본은 약물 치료다. 장기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우울증 치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비교적 안전하며 효과도 인정되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로 치료에 방해를 받고 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치료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치료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 무엇보다 꾸준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약을 먹는다고 이제 이렇게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꼭 약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좀 유지 치료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종결하는 날, 환자들에게 우울증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우울증을 통해 얻은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고 한다. 우울증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이다. 긴 치료 과정에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몸의 상처가 흉터를 남기는 것과 달리 마음의 상처는 성장이라는 보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되뇌이면 어떨까? 네,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한 진료와 검사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와 면담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살짝 있었는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치료가 잘 되는지 그리고 완치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치료가 아주 잘 효과적으로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2개월 내에 한 대략 7, 80%에서는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에는 단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네. 좀 더 깊은 우울증의 경우에는 단지 이런 상담이나 어떤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좋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꼭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지속되거나 직업이나 학업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자살의 위험성이 있거나 그리고 우울증이 동반되는 어떤 신체 질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도 이제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뭐 여러 가지 치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약물 치료가 좀 필수적이고 다음 도표를 보시면 네. 그 외에도 생물학적인 치료인 뭐 광선 치료라든지 전기 경련 치료가 필요하고 그 외에 상담 치료도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규칙적 운동이나 이런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어떤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약물이 좀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약물은 항우울제를 들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우울증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특히 이제 세로토닌의 활성도가 많이 낮아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네.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로토닌의 활성도나 어떤 농도를 높여서 우울증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울증과 같이 이렇게 병발되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쓰기도 하고 뭐 불면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면제를 같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뭐 조금 더 깔아지고 뭐 그리고 또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 한 번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영화 네. 같은 것도 보면 뭐 정신과 병동에서 약을 계속 먹어서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약은 뭐 먹는 게 아니다. 그리고 중독된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울증 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실제로 뭐 의존이나 내성의 가능성이 있는 약이 있기도 한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 안정제가 그런 어떤 의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약을 소량 단기간 동안 복용한다고 해서 어떤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해서 치료를 잘 이뤄나간다면 어떤 중독의 가능성은 대단히 많이 낮출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나빠진다, 치매가 생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뭐 이런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을 경우에 인지 기능이 좀 더 떨어지고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약물로 인한 어떤 인지기능 저하의 경우에는 네. 약을 중단하거나 이러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정신과 질환 중에서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어서 뭐 조현병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약을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질환의 특성 자체가 어떤 인지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혹은 주변 분들이 보기에 약을 먹어서 어떤 정신의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반대로 병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두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질환 자체 때문에 그런 건데 약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어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정신요법인데요. 이 정신요법은 어떤 치료 방법일까요? 이제 정신요법이라고 하면 이제 환자와 의사의 어떤 면담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치료가 아니라 어떤 명확한 치료적 목표를 갖고 면담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게 하는 어떤 인지행동 치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울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대인관계 기술을 좀 좋아지게 해주는 대인관계 치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진 상태를 좀 이렇게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지지정신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환자의 어떤 내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찰을 갖게 해서 좋아지게 하는 정신분석 치료 등을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기 경련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얼핏 들으면 되게 무서운 치료 같은 느낌도 드는. 같은 게 떠오르는데요. 네. 근데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기경련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름처럼 이제 두개골에 어떤 인위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고 그래서 경련을 유발하는 어떤 치료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에 비해서 어떤 치료에 반응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뭐 수일에서 뭐 1, 2주일 안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이런 과격한 이름에 비해서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 이런 전기 경련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고요. 어떤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자살 사고가 있다든지 증상이 심해서 빨리 좀 호전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리고 치료의 약물의 치료 효과가 없을 때라든지 혹은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어떤 임산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전기 경련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근데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 치료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러면 이거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겠죠? 어때요? 그렇습니다. 우울증을 충분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증이 이제 잔여 증상이 남아서 만성화되거나 좋아지더라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적인 경과상 우울증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 기간 전에 약을 끊게 될 경우에는 재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 환자분들한테는 6개월 정도는 약물을 좀 복용하실 거를 권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경우 아까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스트레스 요인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든지 한 경우에는 유지치료로서 1년 이상 약물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 환자분들도 얘기해보면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드셨어요? 물어보면은 일주일 약 먹고 짧게 드시고 뭐 한 일주일 며칠 드셔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그냥 안 그만 드시는 드시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럼요. 치료해야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 뭐 가족들이, 그 환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지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왠지 이렇게 숨기게 되고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의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하나의 뇌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이제 치료 시작 후에 바로 증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데 어떤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해서 초기에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뭐 사직을 한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성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병적인 판단이 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치료 이후로 미루는 게 만류를 하셔야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고요. 가족분들도 어떤 우울증을 환자의 탓만으로 이렇게 해서 비난하고 이러기보다는 격려하고 환자의 증상을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환자가 치료를 잘 받는지 약을 잘 복용하는 상태인지 그리고 위험한 자살 사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관심을 갖고 치료를 꾸준히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송만규 과장과 함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우울증이라는 건요, 이 자신의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 마음만 바꿔서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